안녕하세요. 여성심리상담사 강의를 맡게 된 이소원입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서 1강 젠더로서의 여성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여성심리상담사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여성심리학의 출현과 역사를 이해할 수 있다. 젠더의 개념을 알 수 있다. 한국 양성평등 정책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네 가지 주제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성심리 상담사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시는 것들이 필요하겠죠. 여성심리 상담사란 여성이 출생에서부터 성인으로 성장하면서 경험하는 다양한 신체적, 인지적, 사회적, 정서적 어려움들을 이해하고 이때 경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애들을 판단하고 도움을 제공하는 전문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성심리 상담사들의 전망은 어떠할까라고 봤을 때 사실 이제 여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연령의 여성 내담자를 상담 서비스를 제공을 하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기관에서 일을 하게 될 수 있는 기회들을 얻으실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점차 이러한 문제들과 관련된 사회적인 이슈들이 많이 발생을 하고 관심들이 많이 재조명이 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여성에 대한 여성을 대상으로 한 내지는 여성의 특정한 어떤 문제들이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이 문제를 다루는 상담자는 굉장히 전망이 좋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관련된 기관으로는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 기관이 있을 수 있겠고 또 여성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는 청소년 상담 복지 센터라던가 내지는 뭐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여러 가지 상담 기관들도 있을 수 있죠. 그리고 다문화센터, 지역사회 문화센터, 개인상담소와 같은 다양한 기관들에서 근무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즉, 여성과 관련된 다양한 대상들이 상담의 이제 내담자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여성심리 상담사 과정으로는 우선 여성으로 경험할 수 있는 젠더 고정관념, 여성으로서 경험하는 여러 가지 발달 과정들이 있죠. 뭐 임신이라던가 출산이라던가 내지는 이런 것들로 인한 이제 뭐 일가정 양립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그다음에 진로 발달, 이로 인한 역할 갈등에 대한 부분들도 다룰 예정이고요. 여성으로 경험할 수 있는 신체 질환과 심리 장애들, 뭐 예를 들어서 이 부분들로는 우울 문제 내지는 식이 장애, 뭐 이런 부분들 내지는 경계선 인격 장애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여성으로서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제 정신병리와 관련된 부분들도 다룰 예정이고요. 사회 문제와 여성, 뭐 성폭력, 가정폭력, 그리고 다문화 여성에 대한 부분들도 다룰 예정입니다. 즉 우리가 여성과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 발달 과정상의 특이성도 있지만 여성 이 범죄에서 취약한 부분들이 있죠. 가정폭력이라던가 성폭력 같은 경우에는 여성의 빈도가 월등히 높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접근들도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다문화 가정들이 증가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서는 다문화 여성과 관련된 내용들도 학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상담이라던가 심리 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심리치료 기법들에 대해서 알아볼 예정입니다. 자, 여러분 여성 심리학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냐하면 여성 심리 상담사 같은 경우에는 일반 심리 상담사와는 다르게 여성의 초점이 맞춰져 있고 이 여성이라는 어떤 하나의 성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여성 심리학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잘 이해하시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성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전생에 걸쳐 나타나는 여성의 독특한 발달 과정의 특성, 그리고 그 과정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알고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월경이라던가 임신, 출산, 그리고 폐경기와 같은 여성만 경험하는 독특한 경험뿐만 아니라 성추행이라던가 성폭력, 가정폭력과 같이 상대적으로 여성의 피해자가 되기 쉬운 문제 내지는 쉬운 범죄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 심리학을 이해하기 위한 어떤 주요한 개념들을 조금 살펴보면 세 가지 개념으로 일단 특정 지어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성, 두 번째로는 젠더, 세 번째로는 성차별주의입니다. 이 세 가지 개념은 이후 강의에서도 지속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정확하게 잘 구분을 지어 두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성 심리학의 출현과 역사를 먼저 좀 살펴볼게요. 이 세 가지 개념들을 살펴보기 전에 1900년대 초반까지 심리학계에서는 사실은 여성 학자들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홀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심리학 실험실을 설립을 했고, 미국 심리학회 설립하고 최초로 미국 심리학회지를 발간하기도 하는 역할을 했지만, 이 사람이 어떠한 또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면 여성에 대한 굉장히 큰 편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발언들을 했었냐면, 여성이 너무 많은 정신 및 두뇌 활동을 하면 생식기관에 손상을 입을 수 있다.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말이 안 되는 말이죠. 그런데 요 당시만 해도 홀이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그 누구도 이러한 부분들을 반박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클락 대학의 총장으로 있었던 시절,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학원 입학을 거절하게 되는 이러한 상황들도 발생이 되는 등 여성으로서 뭔가 연구를 하거나 학자의 길을 걸으려고 했을 때 굉장히 많은 제약과 제한들이 있어 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1969년, 그러니까 거의 70년 가까운 시간이 이제 지났죠. 그리고 나서 여성심리학회가 설립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만 해도 여성심리학회는 심리학회 안에 설립이 되어 있는 이제 산하학회가 아니라 독자적인 기관으로 가지고 있었다가 73년이 되어서야 미국 심리학회 내 35분과로 여성심리학회 분과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로 한 4년여의 시간을 지나서 미국 심리학회 안으로 흡수가 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여성 심리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초기에는 이제 남녀의 성차, 성별의 차이에 따라서 어떠한 특성들을 보이느냐, 어떠한 특성들이 달라지느냐라는 것들을 보았지만, 최근에는 여성 발달의 특성들, 그러니까 여성이 발달하면서 가지는 고유한 특성들, 독자적인 특성들에 대해서 연구를 하거나 내지는 여성의 능력들, 성취 동기, 내지는 일이라던가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과 관련 다양한 주제들이 이제 주제가 되고 있고 연구를 하고 있는 이런 양상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제가 여성 심리학 내지는 이러한 부분들과 관련된 좀 주요한 개념들이 성, 젠더, 성차별주의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들과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선 성, 영어로는 섹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요거는 생물학적인 특성들이에요. 그래서 남성 또는 여성을 구분짓는 개인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X 또는 Y 염색체 내지는 정자와 난자 같은 생식세포, 생식기 등을 통해서 생물학적인 성별들이 표현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젠더 같은 경우에는 문화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형성된 역할이라던가 관계, 성격, 태도 또는 행동 가치관 등으로 일반적으로 남성성, 여성성으로 구분되는 어떤 개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밑에 사진을 두 가지를 가지고 왔죠. 자, 한쪽은 핑크색 방이에요. 그리고 한쪽은 파란색 방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은 이 방의 주인공이 누구일 거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그렇죠. 일반적으로 이 핑크색 방은 여자아이의 방이라고 생각하기가 쉽고 파란색 방은 남자아이의 방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학습된 특성들 중에서 핑크색은 여자아이의 색깔, 파란색은 남자아이의 색깔이라는 사회적인 맥락 안에서의 학습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핑크색 방이 남자아이의 방이 될 수 있고요. 이 파란색 방이 여자아이의 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이
이 부분들이 크게 작용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핑크색 방을 봤을 때 여기는 여자아이 방인가 보다. 파란색 방을 봤을 때는 남자아이의 방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이러한 특성들을 우리는 젠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요, 여성의 특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라틴어의 페미나에서 파생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성차별이라던가 억압에 반대하고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정신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페미니즘의 세 가지 유형들을 먼저 살펴보자면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문화적 페미니즘, 급진적 페미니즘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현재 민주주의 사회 제도 안에서 여성에게 동등한 기회나 권리를 제공을 하고 지켜줄 수 있는 사회적, 법적 개혁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사회를 개혁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제도 안에서 여성의 권익이라던가 지위라던가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가 필요할 것이냐, 어떠한 사회적인 인식 변화가 필요할 것이냐라는 것들을 탐색하고 추진해내는 이러한 특성들이 자유주의적 페미니즘이에요. 그래서 자유주의적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부정적 고정관념이라던가 성역할 편견에 대한 재교육이 필요하더라라는 것들을 역설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이제 문화적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남녀의 신체적 또는 심리적인 차이를 인정을 해요. 즉 신체적인 특성으로 봤을 때 2차 성징이 지나고 나면 여성에게는 좀 더 지방의 분포가 좀 더 많아지죠. 그리고 남성은 좀 더 근육의 분포가 좀 더 많아지게 돼요. 그러면 남성과 여성은 신체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 근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신체적인 차이는 인정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이 문화적 페미니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고유한 가치를 부여를 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필요한 여성의 감정, 직감, 대인관계 능력, 양육이라던가 돌봄과 같은 여성이 할 수 있는, 여성만 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라던가 이 특성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더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급진적 페미니즘 같은 경우에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가 제도화된 성차별주의를 발생을 하더라. 즉 현재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이 사회를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고요. 남성 중심의 사회 구조를 뿌리 뽑고 재건설을 필수로 봅니다. 즉 현재 사회 안에서는 변화가 불가능하다라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회가 재구조화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이 급진적 페미니즘이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차별주의에 대한 개념들도 같이 살펴보시는 것들이 필요하죠. 성차별주의는 문화적이나 사회적으로 형성된 젠더를 기반으로 사람들을 차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적인 행동이라던가 미디어, 양육 방식, 고용과 같이 다양한 형태로 차별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여자는 뛰어난 엔지니어가 될 수 없어. 남자가 무슨 어린이집 교사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이 직업적인 측면에서 내지는 어떤 사회적인 상황에서 여성은 이러이러해야만 해, 남성은 이러이러해야만 해 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접근을 하는 것들을 우리는 성차별주의라고 얘기를 하고요. 제가 성차별주의를 이제 조금 개선하는 사례를 좀 가지고 왔는데, 자, 레고 회사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회사겠죠. 어린이용 왕국, 블럭을 생산해내는 회사죠. 세계적인 회사인데, 자, 여기에서 여성 과학자 캐릭터 상품을 출시를 했습니다. 2014년 1월 레고 본사에서 7살 샬롯의 편지를 받게 돼요. 샬롯은 레고에는 남자 사람이 많고 여자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자는 핑크, 남자는 파랑으로 되어 있고 여자는 다 집에 앉아 있거나 바닷가에 있거나 또는 쇼핑을 하거나 직업이 없었어요. 그런데 남자는 모험을 하고 일을 하고 생명을 구하고 직업도 있었어요. 이러한 편지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받고 같은 해 8월 여성과학자 시리즈, 뭐 고생물학자라던가 천문학자, 화학자와 같은 여성과학자 캐릭터를 출시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로 21년 10월 레고에서 또 어떠한 결정을 하게 되냐면 기존에는 그 레고 블럭의 박스를 보면 여성용, 남성용이라는 표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레고 회사에서 이건 역시 성차별주의에 대한 어떤 개념으로 보고 우리 회사에서는 앞으로 레고 제품을 생산해낼 때 여성용, 남성용을 구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레고 박스에 보시면 남성용, 여성용이라는 표시 또는 파란색, 핑크색이라는 표시를 보시지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레고 회사에서 이러한 성차별주의를 타파하고자 이러한 구분, 성별에 대한 구분을 없애기로 결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적용이 되고 있느냐라는 것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한국의 양성평등 정책을 살펴보면 95년도에 처음 시작을 했고요. 이 시작했을 당시에는 여성발전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여성 정책들이 마련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이제 2014년에 되어서는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이름이 변경이 되면서 여성 정책이 아니라 양성평등 정책으로 이 특성들이 조금 더 변화하게 되고요. 이렇게 변화하게 된 데에는 최초에 이러한 법률이 마련이 될 때에는 여성의 지위라던가 사회적 진출이 많지 않거나 굉장히 제한적이었을 시기였었고 시간이 지나고 시기가 발달해 나가면서 여성의 인권이라던가 이러한 사회적인 진출이 좀 더 많아졌고 이제는 양성평등의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들이 여성의 인권이라던가 어떤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기조였기 때문에 명칭들이 변경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성평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의 규정을 하고요. 성희롱에 대한 범위들이 좀 더 확대되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정말 과도한 성희롱만 성희롱으로 인정이 됐다면 이제는 사실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는 것처럼 피해자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면 이런 것들이 모두 성희롱 범주에 들어가게 되잖아요. 이러한 것처럼 범위가 확대가 되었고 5년마다 양성평등 기본 계획들이 수립이 되면서 실태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이 기관들은 국무총리 산하 기관으로 양성평등위원회들도 구성이 되게끔 법률이 마련이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중앙행정기관이라던가 시도의 양성평등 정책관이 배치가 될 뿐 아니라 뭐 모성이라던가 부성 보장을 위한 실질적인 양성평등 촉진 조항들이 이렇게 포함이 되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성주간 뭐 7월 1일에서 7일을 양성평등 주간으로 전환하는 등 양성평등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이 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이 되었고요. 이거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진행이 됐었고 2차 양성평등 정책 기본계획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이렇게 수립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때에는 6대 대과제, 22개 중과제, 70개 소과제들이 이제 만들어져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구체적인 부분들을 조금 더 살펴보면 1차와 2차가 어떻게 다르냐라는 것들을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죠. 1차 때에는 학교 교육이라던가 미디어, 생활 속의 양성평등 문화를 확산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2차 때에는 고정관념 없는 진로 교육 내지는 언론이라던가 미디어 종사자들과 같은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했을 때 맞춤형 양성평등 교육 그러니까 좀 더 기존에는 전체를 대상으로 했다면 좀 더 세부적으로 특정 집단을 대상으로 한 어떤 맞춤형 교육들이 진행이 되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청년이라던가 재직자, 경력단절 여성과 같은 생애 주기별 고용을 활성화시키는 데 초점에 맞춰져 있다면 2차 같은 경우에는
적극적 고용 개선 조치를 이제 대상을 확대하거나 고용 기회를 확대하는 것, 또는 성평등 임금 공시제를 도입을 하는 등 성차별을 개선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이제 어떤 일할 기회를 좀 더 보장을 해주는 방면이었다면, 그 다음부터는 일할 기회는 충분히 보장이 되었는데 똑같은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과 남성의 임금 격차가 발생이 되는 영역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어떻게 균등하게 맞춰줄 것이냐라는 부분들로 좀 더 디테일한 초점을 맞추게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공공부문의 중심 대표성을 향상을 시키는 것, 내지는 기업의 양성평등 경영 지원을 하는 것, 또는 여성 임원 비율 공개 등 민간 부분의 대표성을 확장시키는 걸로 초기에는 공공기관 내지는 공공부문에 있어서의 양성평등에 초점을 맞췄다면, 공공부문에 있어서 양성평등이 어느 정도 맞춰지는 이후에는 이제 민간에 초점을 맞추는 거죠. 이후에 이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성이 사회 진출은 많이 되어 있지만 대부분 계약직이라던가 일반 사원 직급에 머물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라는 건 여성이 임원으로 발탁이 되거나 진출하는 비율이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을 공개를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럼 여성의 임원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럼 이런 부분이 양성평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가시적인 효과들이 나타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일생활 균형이라든가 사회 기반 조성에 있어서도 자녀 돌봄 서비스라든가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게 1차 기본 계획의 목표였다면, 2차 기본 계획에서는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거나 남성의 가사 육아 참여 지원을 좀 더 하게 만드는 이런 기본 계획들로 변모하게 되는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즉, 여성이 사회 진출을 하는 데 있어서 양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것들도 필요하지만, 사회적인 지원들이 있어야만 이 여성이 일가정 양립을 좀 더 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양육에 있어서는 어머니만 양육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양육도 필요하죠. 아버지의 역할을 좀 더 강조하게 되는 이러한 변화들이 나타나더라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여성폭력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1차에서는 오프라인이 초점이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2차로 오면서 어디까지 확장을 하냐면 사이버 성폭력, 스토킹이라는 부분들까지도 사실은 이제 확장을 시키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스토킹으로 이제 신고를 하거나 하면 이 부분들을 적절하게 처리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법안들이 마련되어 있지 못한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토킹 문제가 있어도 이 부분들을 제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장치들이 미비한 상황이었는데, 2차 기본 계획들이 마련이 되면서 사이버 성폭력, 최근에는 이제 데이트 폭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있지만, 그와 더불어서 헤어지고 나서 보복으로 이 둘 간의 내밀한 관계에서 있었던 사진이라든가 동영상들을 인터넷에 유포하거나 하는 경우들도 있죠. 사이버 불링이나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이런 것들도 범죄로 규정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스토킹 역시도 이제는 단순하게 그냥 너무 좋아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건 역시도 폭력의 일종이다라는 것들로 규정을 짓고 접근을 하고 있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양성평등 정책의 추진 체계를 좀 더 강화시켰는데, 단순하게 양성평등, 여성의 권익을 보호하는 것, 내지는 여성의 사회적인 진출을 보장하는 것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양성평등위원회를 설립을 하고 성별 영향에 대해서 평가를 하거나 내지는 성인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것들이 1차 연도의 기본 계획이었다면, 2차 연도에서는 이 양성평등위원회의 어떤 역할이라던가 이런 특성들을 좀 더 크게 확대시키고, 그다음에 부처별 성평등 실행 목표라던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즉, 성평등과 관련된 부분들이 좀 더 내실화될 수 있게끔 실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안들을 마련을 하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잘 지켜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라는 기준들 내지는 평가할 수 있는 근거들까지도 마련이 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양성평등을 위한 다양한 계획들이 마련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은 여성심리상담사가 어떠한 특성들을 가지고 어떠한 역할들을 하는지, 그리고 여성심리학의 출현과 역사, 성과 젠더, 페미니즘, 그리고 성차별주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마지막으로 양성평등 정책에 대해서 이해를 해보았습니다. 자, 이번 시간의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